근데 98년 이후에 연속 재매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중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 데이 트레이딩의 처음에 기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의 저자님 모시고 굉장히 주식 투자 경력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전 팁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보증권 현재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를 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저자라도 부르고 많이 불러요. 지점장 생활을 13년 정도 했습니다. 전에 지금 현재 교보증권에 있는데 대우증권부터 지점장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지점장으로 있어서 저희 딸내미가 지금 20살인데 아빠 직업을 한동안 지점장으로 썼어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전에서 직접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아마 좋게 평가해 주시는 거는 제가 뛰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증권사 직원은 대외적으로 정확한 직함을 써야 되거든요. 직책을. 현재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박 부장님이시네요. 네. 근데 친근감 있다. 영화 제목 같아. 박 부장님. 근데 오늘은 어차피 저는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이 저자로서 일단 모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근데 방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력이 다양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직장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진짜 오래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경력이요. 그래서 저도 IMF 직후에 주식을 시작한다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증권이면 진짜 오래된 증권사 이름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첫 직장이 이른증권이라고 이제 보면서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이구나, 이 주식 경력이.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하락 시기였을 테니까 증권회사에 대한 그 취업에서 또 선호도도 되게 높았을 때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증권맨이 됐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때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당시 증권맨이 이거였죠? 왜냐면 IF 외환위기 겪으면서 투자 신탁회사 다 망했죠. 그 종금회사 다 망했죠. 이른증권의 전신이 상업증권 전신이 서울투자금융이었습니다. 연봉 자체가 굉장히 탑이었고요. 아마 저희 대학교에서 제가 탑으로 갔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우연찮게 투자론을 들었어요. 투자론 듣고 그때 교수님이 증권인협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아마 지금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었는데 주식시장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좀 저의 흥미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궁금해지고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박해집니다. 좀 깊이 있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증권에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당시에는 호황이었어요. 제가 95년 12월에 인턴으로 갔으니까 그때 웬만한 증권사들 입장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취업이 잘 될 때였어요. 그게 되게 좋은 운 좋은 케이스예요, 저희 때가. 그런데 이 회사가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른증권을 갔는데 이른증권이 뭐냐면 옛날에 제일은행 계열사에서 일은이에요. 일은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팔려가지고 외환위기 맞으면서 팔려서 뉴브리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데 잠깐 있었고요. 대우증권에 가서 대우증권에서 한 10년 있었고 지점장 하다가 교보증권에 가서 한 10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일단 아무튼 말씀하신 거에 제가 세상의 변화에 다 읽혀지는 그 주식장을 보면서 이거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증권맨으로 사시면서 이제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른증권, 현재는 교보증권 다니시고 계시니까 직장의 변화만큼이나 주식 시장 여건이나 환경 또는 공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2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고 누구나 알다시피 그때는 HTS도 없었고 종이로 전표를 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증권회사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제도적 측면이랄지 그래도 가장 크게 바뀐 거 한두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제일 크게 변한 거는 당시에는 장래 3위 결제, 오프라인 결제였지 않습니까? 결제가. 주문을 오프라인으로만 증권사 직원만이 넣을 수 있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맞고 98년 지나면서 98년 가을인가부터 온라인 거래가 됐죠. 지금 이제 온라인 거래가 됐다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겁니다. 사실 증권사 직원이 예전에는 주문 라이센스 갖고 있었어요.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MTS로도 주문 가능하고 이런 시대가 돼서 증권사 직원들이 좀 찬밥이 됐죠. 찬밥이 좀 됐고 지금은 양질의 콘텐츠, 중요한 콘텐츠 그리고 팩트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 이게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예전처럼 예전에 공부 안 했거든요, 별로. 왜냐면 나한테 와야지만 주문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장 증권사 직원한테는 이제 크게 바뀌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우리가 꿈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아침에 돈 넣으면 저녁에 수급만 하는. 아마 모두 다 지금 웃으시는데 모두 다의 꿈입니다. 주식에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볼 때 많이 상용화됐어요. 지금은 내가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으면 오픈 API라고 해서 주문 연결돼 증권사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주문까지 자동 주문까지 하는 것도 많이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상용화는 됐는데 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보편화돼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그 오프라인의 결제, 오프라인의 이제 매매 시스템에서 키움증권이 나왔죠. 키움증권이 지금도 50% 넘지 않나요? 지금 MS가? 키움증권이 딱 나오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뭐야 증권에서 뭐 저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박사라는 가수가 나와서 쿵짝쿵짝 광고를 막 하고 그랬어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토수증권 하루에 100만 개는 터진다고 했어요. 게다가 토수증권, 카카오증권 이렇게 되면서 증권업 자체가 무지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좀 고지식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 화이트 칼라의 이런 개념에서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너는 누구냐?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이렇게 공정해지고 좀 더 좋아진 역할도 있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증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렇게 바뀌는 동안 제 선배들도 있잖아요. 제 선배들은 왜 이 보호장치를 안 해가지고 후배들 먹고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증권사의 지금 수수료가 제로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오면 수수료는 제로예요. 아무리 설명해요. 정보를 줘도 제로예요 그냥. 근데 전체적인 물론 회사는 돈을 법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자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있고. 근데 증권사 직원은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수수료는 제로이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장사가 어딨어요. 우리 이 주식은요, 주식을 1억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받아간 0이에요. 저희는 0이에요. 온라인 거래 보통 0이잖아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세금은 25만원씩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증권사 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푸념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오랜 증권맨이라는 게 확 느껴져요. 증권회사를 사랑하고 증권맨을 아끼는. 자, 어쨌든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조사를 보니까 책을 요쪽에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차트를 알면 초단타 매매 타이밍이 보인다랑 10분할 데이 트레이딩. 그럼 이 책 두 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투자를 뭐 주식 투자, 뭐 가치 투자 베이스로 중장기 투자만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균형적인 밸런스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매매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이 매매는 뭐 요즘에 생긴 게 아니고 거의 뭐 IMF 이전부터 데이 트레이딩이 그때 막 시작됐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병찬 저자님이 그 당시부터 이 트레이딩 매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책을 내게 된 배경, 그때 왜 데이 트레이딩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그 당시에 저를 이제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더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인데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매매를 여러 번,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속제 매매가 아닌 온라인 거래가 되지 않은 그 전 시기에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98년 이후에 연속제 매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중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때는 데이 트레이딩 책이 없어서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원서들 있잖아요. 미국의 원서들. 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원서들을 사가지고요. 그걸 도서관 가가지고 그림 봐가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책이 많지만 예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트레이딩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너무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모두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외환위기를 거치고 나서 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자라는 거죠. 단기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의 리스크를 내가 해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후에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또는 5년 후에 얼마나 될까요? 그럼 내년에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못 맞추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내일의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 데이트레이딩의 처음에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죠. 수익이 짧죠. 1시간이면 얼마나 이게 변동성이 있겠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더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리스크.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런 데이트레이딩이 시작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연속적 매매가 됐다. 온라인 매매가 됐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직전에 IMF 외환위기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다가 이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을 상당히 그때 모두 다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제가 데이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돈 벌고 되게 그때 지금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유명했는데 그때 제가 3주 교육을요 300만 원씩 받고 했어요. 1인당 300만 원씩 그 당시에요. 1년 6개월치 교육생이 있었습니다. 대기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각광을 받았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은 데이트레이딩을 일중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면은 일중거래 위험의 고지에 사인해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해서 작은 수익을 내면은 하루에도 더블이 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엄청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매매를 하면은 하루에도 깜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깨지면.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데이트레이딩이나 이런 매매 기법, 매매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데이트레이딩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 10분 후에 주가 맞추는 게 제일 쉬우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것도 매매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데이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안 주셨는데 그때 데이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또 이름만 해도 유명한 뭐 대형 펀드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기 매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데이트레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자로 다 변해 있습니다. 나 가치 투자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금액이 커졌으니까 큰 금액 갖고 데이트레이딩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런 붐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 지금 작년 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순매수 금액이 개인 투자 100조를 이제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개인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우리 유튜브가 또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마치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거래하면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하고 주식은 팔면 안 되고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몰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보름 있다 팔고 어제 샀는데 오늘 20% 올라서 팔고 이거 다 단기 거래예요. 그런데 자기는 단기 거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기의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제가 쓴 책에서 다 그렇게 써놨던 내용들인데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해서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지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나는 야구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 야구는 나쁜 거야 축구가 좋아하고 축구하면서 축구도 잘 못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보다 야구도 해봐야지 했는데 야구를 했는데 적성에 딱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트레이딩으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지기수인데 혹시 내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칙 없이 계속 잦은 매매만 하면 그야말로 본절을 해도 본절이 아니죠. 아까 또 세금 얘기도 했으니까 거래세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잦은 매매에서의 리스크는 어찌 보면 세금이나 이런 부대 비용 때문이지 계속 본전하면 본전이니까 뭐 손해는 아니에요. 연습하면서 소액으로. 그래서 어쨌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말씀하셨고 또 과거 IMF도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옹담으시면서
IMF부터 지금까지 예. 야 그땐 정말 가장 큰 위기였다.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기회였다. 예. 하나씩만 꼽으시면 언제였을까요? 그럼 경험하셨죠. 주식장에 있는 사람은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모두 똑같습니다.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하나는 IMF 외환위기. 저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95년 12월에 와서 입사를 했으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제가 사원 시절이었으니까 뭣도 모르고 당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죽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살고 정말 있었죠. 많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시기였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큰 위기였죠. 또 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저는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당했어요. 그때는 또 알고 당했고요. 그랬는데 뭐 그것도 죽고 싶을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때도 또 한번 기회였죠. 그렇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기회였던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시장 자체가 변했거든요. 시장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있죠.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죠.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장내 사별 결제였는데 오프라인 결제였는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데이 트레이딩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은 뭐 흔한 게 있지만 옵션 시장이 있죠. 옵션 시장 처음 생길 때 거의 부지기수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죠. ELW로 또 막 수십억 수백억 번 사는 또 부지기수로 책 많았어요. 엄청 많았었죠. 예,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확 죽어요. 그러다가 또 붐은 아니었지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주식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주식 선물이 있죠. 주식 선물이 그 주식하고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막고자 하는 방어책으로 어떤 정책이 바뀌는데 그 정책이 바뀔 때 항상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지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무너진 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 거기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항상 위기가 생기면 그 정책에 의해서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뭐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렇게 어찌 보면 주식 관련 경제 정책 이야기일 텐데 우리 저자님 말씀 중에 너무 크게 공감하는 게 이 주식 시스템 자체의 변화들, 뭐 새로운 상품들 진짜 그때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파생도 다 해봤고 진짜 안 해본 상품이 없는데 초기에 특히 돈 벌 기회가 많고 그런 관점에서는 재무제표만 보는 가치 투자를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좀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도 있네. 요즘 ETF 매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ETF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됐는데 맞습니다. 초기에는 또 ETF는 뭐야 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잘 또 이용하셨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벌었겠죠. 근데 ETF에서 대박은 안 났을 거예요. ETF는 안정적인 상품이니까. 상품의 차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대박의 기회는 아니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약간 변동성이 심화되는 기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 시행이 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면서 개인들도 이제 대수매도 공매도를 시행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다 매도할 수 있었어요. 다만 종목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금액도 한정돼 있었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확장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이 개별 종목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 중에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소문인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또 소문 루머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공매도 때려보면 되겠지 뭐. 외국들이 공매도 많이 때리는데 공매도를 개인들이 많이 공매도를 해놨어요. 대주매도를 빌려서. 근데 그걸 아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다 캐치를 했어요. 이들은 돈이 많잖아요. 주식은 한정돼 있지만 돈은 계속 가지고 있어. 웬만한 주식 시가총액 1,000원, 2,000원 걔네들 돈입니까? 그런 거 갖다가 위로 쏴버리면은 정말 그러면 장난이 아니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미국에서 뭐 게임 그러면 쇼커버에 막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공매도 시행하면서 여기에 좀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뛰어들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소형주예요. 그럼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로 못 버리는 분이에요.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냐면 위험해질 것 같아. 변동성 심해. 그래? 그럼 반대로 그래 그러면 기회겠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하고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지금 거의 뭐 앞부분
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책에 대한 내용하면 이제 더 실전 쪽이 나올 텐데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쓴 책과 예. 이번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보면 초보 투자자 대상인가요? 기본도 모르고 할 거는 기본, 뭐 또는 쉬운 투자 요령, 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네. 이 책의 특징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은 책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뭐 책을 일부러 책을 쓰기 위해서 뭘 집필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또는 뭐 연말에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험연회도 하고 강연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나 일반 기업의 주식 투자 교육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 다니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글들이 쌓여서 그런 글들을 가지고 모아서 책을 한번 내야겠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전 1세대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만 고객의 돈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하냐 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의 단기 거래 차트 위주의 책들을 주로 냈었고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뭐 주식 비기, 주식 투자론, 주식 공부, 뭐 만만한 주식 공부 이런 쪽으로 책을 썼었어요. 사실 내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워낙 붐이었잖아요, 긴처들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존에 있는 책하고 똑같이 내는 거는 제가 싫고 여러분 책을 내서 돈 벌지 않아요. 책으로 이게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책만 안 읽어요. 저 이거 돈 벌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요. 매번 강연회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매매의 제 노하우의 팁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책의 형식이 정말 챕터에 형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 내용을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 왜 하는가, 또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시험 분석은 왜 중요한가, 실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원래 원고는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여러분 CDS 프리미엄 파생상품 뭐 제3자 배당 유상증자 때문에 작전 어떻게 하고 저 CB 때문에 주가가 왜 못 오르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의외로 주투자분들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줘야겠다. 부실리 기업일수록 주가가 더 급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주고 좀 형식을 맞춰서 다른 내용 좀 들어갔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출판사에서 제목 안 굽히죠. 꼭 자기들이 내고 싶은 제목으로 정해요. 한참 줄다리기를 했는데 주식 투자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제목이 나왔고 네, 처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처음에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저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시장 안에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알고 시작을 하자라는 정도의, 소개하는 정도의 책으로 좀 쓴 겁니다. 아까 뭐 책의 돈이 된다 아니면 이걸 왜 썼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에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모든 걸 여쭤볼 수는 없고 목차에서 제가 요건 좀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걸 다 추려왔는데